한때는 우방이었던 두 사회주의 국가가 이제는 적국이 돼서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진 중월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세찬 교수님, 임철균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양측이 맞붙으면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네. 중월 전쟁은 통상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제1단계는 2월 17일부터 26일까지 교두보를 확보하는 단계고요. 제2단계는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결정적 전투를 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3월 6일부터 16일까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랑선 쪽은 열대 몬순 지역입니다. 그 당시 이제 전투가 일어났던 2월과 3월 날씨를 보면 우리나라 한 가을에서 초겨울 정도 날씨. 그러니까 크게 전투하기는 무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랑선 지역은 4월에 들어서면은 이제 우기에 접어드는데 한 달에 15일 이상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4월 이전에 사실은 전투가 끝나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전투 시작일을 2월로 잡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월에 중국이 공격한 게 전투하기 딱 좋은 날씨이기 때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전투하기 딱 좋은 날씨네. 그러니까요. 먼저 1979년 2월 16일 야간에 드디어 중국군 특수작전 부대들이 베트남 국경 경비대 사이 진지로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대들이 침투해서 진지 간에 연결된 통신선들을 끊어요. 이때도 중국 부대는 6.25 때처럼 네, 야간에 조용히 와서 꽹가리 치면서 아! 이렇게 시작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예. 일단은 통신선을 끊고 한편에서는 공병들이 야금야금 와가지고 지뢰지대를 개척을 합니다. 어허. 통로를 개척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2월 17일 토요일 05시를 기해서 새벽에 대대적인 공격 준비 사격을 실시를 합니다. 어허. 화력 습격이라고 하거든요. 화인하고 화교들을 간접행위로 의심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화인하고 화교들이 국경지대 넘어가면서 네. 중국군들한테 베트남군의 진지 위치를 가르쳐주고 가요. 그래서 중국군 포병들이 거기 좌표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있어? 그럼 좌표 따서 포 방열해놓고 편사각탄 맞추고 대기하고 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쏴 하니까 그대로 떨어졌죠. 그 첩보를 바탕으로 공격 준비 사격을 가했으니까 비교적 정확하게 낙탄했어요. 그래서 제1파 화력 습격에 대부분의 베트남 국경경비대 진지하고 유계호 공용화기 진지가 깨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군 선봉 7만 5천 그리고 후속해서 17개 사단 22만 5천이 공격을 가해서 5개 성, 13개 지역에 대공세를 가해옵니다. 먼저 서부 지역부터 말씀드리면은 윈남부터 라오카이로 이어지는 축선상에 보시면 홍강이라는 강이 하나 흐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 강에 대한 도하 작전 준비를 미리 마친 상태에서 전진 과정에서 도하를 실시하면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국경경비대들은 이 화력 습격과 중국군이 밀려오니까 진지를 버리고 이제 10km 후방으로 퇴각해서 새로운 진지를 점령을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적진전류 부대 남기고 간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군의 진격 속도가 점점점 더뎌지기 시작합니다. 동부 축선에서 중국군의 공세 상황을 말씀드리면 동부 축선에서는 제55 집단군이 밀고 내려왔는데 이때쯤 되면 베트남군 정규군 보병사단 3사단이라는 사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단 이하에 12보병연대가 있었는데 이 12보병연대가 랑선 방어를 위해서 더 위쪽으로 전진을 해서 동당시에다가 방어 진지를 구축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339 고지 그리고 탐모 요새 프랑스 요새라는 세 가지 지역에다가 준비된 방어 진지를 배치를 하고요. 포병을 보유한 방어 작전 준비를 실시를 합니다. 근데 이 진지를 대상으로 중국군 제163사단이 일제히 공격을 해왔는데 격퇴당했어요. 역시나 정규군 부대가 수비하고 있는 동부 전선은 방어 라인이 강하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세 개 지역을 한꺼번에 하는 건 안 되겠다. 그래서 탐모 요새하고 339 고지만 공격을 하려고 목표를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로 가자라고 이제 병력들을 기동을 시키다가 베트남군 중대급 부대들의 매복에 걸려서 2개 대대가 전멸합니다.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공격을 가했는데도 또 패퇴당하고 오히려 베트남군이 역습을 가해가지고
중국군을 409, 611, 675 고지로 밀어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55 집단군이 더 전력을 보강을 해서 밀어붙이니까 2월 22일, 27일 기에서 판무 요새가 결국은 중국군 163사단에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23일까지 동당 방어선 전체가 함락이 되면서 베트남 제3보병사단 12연대는 800명가량의 사상자를 내고 동당 방어선에서 퇴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일개 연대가 방어하고 있는 방어선에 국경 지역에 정말 조그마한 도시 하나 공격하는데 지금 함락하는데 6일 걸렸어요. 거기다가 3,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때서야 중국군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말벌집을 건드렸구나. 서부전선은 그래도 정규 사단이 없으니까 그나마 나을 줄 알았는데 서부전선도 별반 다를 거 없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저 홍강 차안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베트남군의 방어선에 걸려가지고 무려 18개 연대가 격퇴를 당해요. 이건 안 되겠다라고 중국군이 판단을 해서 13집단군은 전술을 바꿔서 하나씩 포위 소멸하는 작전으로 바꿔서 결국은 2월 19일 정도 돼서야 국경에 완전히 붙어있는 라오카이시 하나를 함락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지금 이 느낌은 분명 중국군이 점령하면서 밀고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만 군단급으로 연대병력, 대대병력과 싸우면서 들어온다. 베트남이 세운 전술 전략, 축차 방어하면서 소멸시키면서 뒤로 빠진다. 이게 차근차근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중국의 행보가 뭐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양국 간에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이 먼저 베트남을 공격했기 때문에 국제 시선이 굉장히 따갑겠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본인들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했다는 걸 표시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격 개시와 함께 미리 이제 그 정부 선정위원 신화사를 통해서 준비를 했어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베트남 당국은 중국이 재차 발한 경고를 무시하고 최근 연속해서 무장부대를 출동시켜 중국을 침범해 중국의 국경 주민들을 습격해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켰다. 중국 국경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따라서 중국 국경부대는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반격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은 베트남에 대한 자위성 공격이라고 정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국군은 베트남이 받아야 할 만큼의 공격을 가한 후에 즉각 철군할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일방적으로. 베트남 당국은 조속히 국경 분쟁 방지를 위해서 협의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반격장으로서 했고 국경 문제이기 때문에 베트남 와서 협약을 해라. 사실 이거는 소련 측에 은밀하게 우리는 목표만 달성하고 물러날 것이니까 개입하지 말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대외적으로 뭔가 중국은 이렇게 표현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건데 그렇죠. 그럼 각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카터 행정부는 즉각적으로 미국은 중국과 베트남 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중국 편을 들어준 거네요. 그렇죠. 약간 중립적 입장을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소련도 미국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소련도 참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중국에게는 베트남에서 철군해라. 대신 베트남도 캄보디아에서 철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지껏 전체적인 분위기는 중립적이거나 약간의 중국의 편을 드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소련은 그렇죠. 당연히 소련은 완전히 베트남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군의 베트남侵略을 범죄 행위로까지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트남의 영웅들은 이번에도 스스로 일어나 싸울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대한 것처럼 중국에 열심히 대항을 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련은 즉각적으로 군사적 개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중국해 이제 기동 함대를 파견해서 정찰 활동을 그래도 아무래도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시위성 액션을 좀 보여주네요. 그 정도 좀 했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좀 바뀐 게 2월 17일 날 10km 정도 베트남 영토로 진격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생각보다 상당히 진격이 빨랐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첫날. 그래서 첫날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베트남 정권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련군에게 즉시 전투 1호 태세를 발령해요.
비상사태를 발령한 거죠. 스플래트 군도 그쪽에 이제 기동 함대를 출동시키고요. 더 추가적으로 출동을 시키고, 그다음에 중국에 경고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베트남에 대한 오만한 공격을 중지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소련도 이렇게 계속 표시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군사력을 베트남에 투입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온건 정책을 폈다고 볼 수 있고, 또 당시 이제 미국과 소련은 전략 핵무기 감축 협정을 2차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소련이 미국 측에 이런 핵무기 감축을 해서 정상회담을 하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반대하는데 군사 개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근데 미국은 이제 좀 관망하다가 소련이 이제 기동 함대를 이제 남중국해 동중국해에 파견한 거잖아요. 그럼 미군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항모 2개 항모 전달을 하나는 필리핀, 하나는 일본으로 추가 파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이제 대기하고 정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소도시 하나에 6일이 걸렸고요. 3,0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고 있는 중국입니다. 이거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데라고 이 현장 지휘관들은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거기다 베트남군의 소부대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또 이 격파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 적진전류 부대들이 사방에서 습격해옵니다. 중국군은 저 엄청난 산악지대에서 산에서도 갈림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자기들은 길을 잘 모르는데 답도 안 나오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점령해봐야 저걸 유지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잘 보급이 안 되는데 그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이고지는 보급품마저도 그 적진전류 부대들한테 기습을 받아가지고 대부분이 털려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까지는 1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가를 하자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중국군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교두보 확보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전방 부대들이 온몸으로 수십 배가 넘는 적군을 저지하고 있는 동안에 수도 방어선을 새롭게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표치는 달성했지만 꽤나 많은 피를 흘려야 했다. 이 그렇습니다. 정도가 되네요. 그럼 2단계는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네, 2단계는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네, 이 전투의 중심은 낭선시 공방 전투입니다. 소련과 베트남 쪽 사를 보면 소련은 이제 11척으로 구성 전투 함대를 베트남 연안으로 보냈습니다. 소련이요? 네, 그렇습니다. 오. 네, 시위라고 좀 봐야 되겠죠. 네. 네, 중국한테 이제 빨리 철수하라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 고문단도 하노이에 파견을 했습니다. 어허. 이제는 전투 병력은 아닙니다. 네네. 네, 군사 고문단 정도고, 이제 군사 고문단에 가면 이제 소련에서 지원해주는 그 군수 물자를 어떻게 봐 이런 것들을 아마 네. 협의를 하겠죠. 그리고 중국에게는 즉각적으로 철수해라 계속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투가 길어지면서 베트남도 이제 전방 전투가 급해지기 때문에 후방에 있는 부대들을 이제 전방으로 좀 일부 보내고요. 특히 하노이 수도 방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 평야지대에 이제 대규모 기갑 부대를 직결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전투가 벌어진 랑선을 한번 지도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랑선은 국경지대로부터 약 16km, 그러니까 중국군이 한 16km 진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 하노이로부터는 137km가 떨어져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로 3시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랑선의 지형적 특징은 북부 지역은 굉장히 산악 지역입니다. 산악 지역으로 되어 있고, 대신 랑선을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평야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랑선은 아주 북부와 남부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랑선이 이미 군사 요새로서 많은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고 방어를 하기에 적절했던 것이죠. 딱 봐도 랑선이 뚫리면 네. 베트남의 머리가 탁 열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1979년 말부터 이제 그 다음해 초까지 베트남군은 한 60km의 어떤 교통로를 또 새로 파고요. 네. 심지어 2,000개에 달하는 각종 6.25 진지를 만들고 또 공영하게 진지 지뢰지대, 그래서 철저하게 이 랑선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 중국과 베트남의 공격 전술, 방어 전술은 어땠습니까? 네, 베트남은 3사단 정예 부대가 투입이 됐고, 보통 1개 사단은 10,000명 정도 되니까 많아서 한 15,0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랑선이 점령당하는 뒤쪽에 뚫리기 때문에 랑선과 하노이 사이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1군단의 대규모 기계화 부대를 위치시켜서 중국군이 만약 통과하면 거기서 완전 결정적 작전을 펼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중국군 같은 경우에 보면 1단계 공격했던 부대들이 계속 공격할 수 없어서 이제 후방 부대들이 전방으로 나오게 됐고, 특히 랑선에는 이제 54군단, 55군단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1단계 전투 부대와 전투력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차도 신형으로 다 보급을 받았고요. 특히 포병 부대는 무려 300여 문 이상이 되는 야포를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로 랑선을 공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 랑선이 중국의 부대를 가장 격렬하게 막아야만 하는 지역, 베트남의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 지역일 것이고, 중국은 여기를 최소한의 피해로 뚫어야지만 베트남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정말 치열한 접전이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전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랑선을 보시면 이제 주로 이제 진로가 이제 북서쪽에서 랑선 쪽으로 들어오는 곳이 하나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4A 국도라고 되고요. 그다음에 북동쪽으로 보면 국도가 이제 1A 국도가 있습니다. 해안선에서 다가오는 이 세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군은 이 세 방향에서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웠고요. 이제 베트남군이 417고지를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점령하게 되면 랑선시로 바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지를 첫 번째 목표로 삼았습니다. 베트남군은 어떻게 방어를 했냐면 일개 사단 플러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랑선 북쪽에 이제 주요 연대를 투입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일개 연대는 동쪽에서 오는 부대를 막고 그다음에 일개 연대는 이제 시내 예비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전방에서 뚫리게 되면 그쪽에 이제 먼저 투입을 하고 일개 연대는 예비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플러스급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사단급 부대인데 네네. 군단급 병력도 한 개 군단이 아니라 여러 개 군단급 병력을 그렇지, 그것도 그렇죠. 전차와 야포로 중무장한 네. 군단급 병력들을 막아야 된다라는 게 와 상상이 안 가네요. 그렇죠. 대략 한 뭐 숫자로 봤을 때 6대 1 정도의 전투력 차이니까 방자가 1이고 공자가 3 정도 되면 비슷비슷하다. 네.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6대 1이면 상당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전술이 좋고 아무리 이곳에서 수십 년간 수차례 전투를 했었어도 그렇죠. 이렇게 인해 전술로 들어오면은 네. 막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전투 경과는 어떤가요? 네. 그래서 2월 27일 날 새벽 6시에 대규모 포병 사격을 시작으로 이제 공격을 시작합니다. 주요 목표는 북서쪽의 417고지, 그러니까 제1방어선이 되겠습니다. 워낙 많은 병력이 대규모로 기습적으로 공격하다 보니까 제1선 방어선이 그날 바로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1선에 있던 베트남군은 후퇴해서 낭선시에 이제 약간 북쪽이 되겠죠. 거기에 제2선 방어를 해서 시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선을 다시 펼치고요. 그리고 베트남군도 이제 전방 방어선 뚫렸기 때문에 아까 예비 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 예비 연대를 전방으로 증원시켜서 방어선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28일 날 다시 다음 날 이제 중국군이 다시 총 공세를 펼치는데 이때 워낙 베트남군이 강력하게 방어를 하고 있었고 또 화력 경멸지대라고 그쪽에 들어오는 화력을 집중해서 방어를 하는데 또 중국군이 그걸 모르고 그쪽에 진입했다가 아주 대량으로 살상하는 피해를 맞으면서 제2방어선은 뚫리지가 않았습니다. 중국군은 다시 후방에 있던 2개 사단을 증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트남군도 많은 피해를 받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트남군은 증원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충원된 부대가 거의 새로 중국은 바뀌었는데 네. 베트남군은 그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그대로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중국군이 점점 압박을 가해서 완전히 랑선시를 포위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거의 공격을 전멸이 당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3월 1일 날 이제 완전히 포위선을 만든 다음에 공격을 했는데 이제 베트남 지휘부도 더 이상은 이제 못 버틴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 중앙 지휘부에서 철수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원 부대가 오는 게 아니라 퇴각을 명령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베트남은 그 랑선도 중요했지만 뒤에 랑선부터 하노이 이 사이를 이제 주 격전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끝까지 막는 것이 아니라 그래 중국군을 최대한 피해를 입혔으면 네. 하노이 쪽으로 내려와 그러면 네. 여기에서 결국 최후의 결전을 벌인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3월 5일에
그 랑선 서남 쪽에 413고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중국군이 점령하면서 이제 랑선 전투는 이제 종료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전략과 전술이 엄청 좋고 경험이 많아도 넘쳐나는 인원수에는 그럼요. 당해내지를 못하는군요. 6대 1의 병력차하고 그리고 새로운 전차와 이 야포가 뭐 신형으로 엄청 많이 보급이 됐으니까요. 뭐 이거 비교가 안 되는 병력차였는데. 맞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서 랑선까지도 중국이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 전투를 통해서 더 많은 양국이 다 피해가 어마무시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랑선 전투에서만 이제 양측이 주장한 건데요. 이제 베트남이 주장하기는 중국군 한 4만 2천 명이 사살했다. 어, 네, 그리고 381대의 전차를 파괴했다. 이렇게 이제 베트남 측 주장입니다. 베트남 측 주장이고요.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중국 정부는 베트남의 3개 사단을 경멸했다. 아니 배치된 사단이 1플러스 사단인데요. 그렇죠. 네네. 이제 주장을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좀 과대하게 평가를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베트남군의 사상자를 보면 3,663명이 사망했답니다. 사망자만.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중국군이 어느 정도 피해를 받는 한 3배 정도는 피해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군도 한 1만 명 이상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때 놀랬던 것은 베트남 지도부였습니다. 랑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로 생각했기 때문에 베트남 지도부는 한 3개월 정도는 여기서 중국군을 막아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중국군이 병력을 엄청난 병력으로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뭐 일주일 사이에 점령을 당해서 깜짝 놀랐고 랑선시가 딱 점령당한 그날 전국에 동원령을 선포하고 이제 전국이 이제 전투 태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베트남이 이 정도의 말벌집일지는 상상을 못했고 네네. 베트남도 중국이 이 정도의 숫자와 병력, 이 무기 체계를 갖추고 올 줄은 상상을 못했던 거고. 그렇죠. 네. 이제 비록 랑선이 점령은 당했지만 이제 저 주력 부대인 제 55군의 상을 보면 너무나 피해가 커서 더 이상 진격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중국도 공격했다 하면 그 공격 목표는 점령을 하는 거는 확실히 점령을 하는데 베트남도 막았다 하면 군단 하나는 무조건 박살을 내고 퇴거를 하는 네, 지금 이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보급선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보급이 힘든데 보급선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점령을 했다 하면 군단 하나가 꺾여나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계속해서 진격 명령을 내립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허준 씨가 사령관이면. 덩샤오핑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퇴각해요? 가야지 일단. 그런데 중국군은 퇴각합니다. 퇴각해요? 네. 1979년 3월 5일에 일방적으로 철군을 선언하고 중국군이 철수해버립니다.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중국의 공산당 관영 매체 인민일보에서 정부 성명을 하나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은 베트남의 영토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는 그저 큰 나라로서 저 작은 나라에게 교훈을 하나 주기 위해서 꿀밤 한 대 정도 때린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격을 한 건데 너희가 우리 영토를 공격하면 우리도 다시 반격할 거야. 라고 자해 반격전을 할 거라고 또 엄포를 놓죠.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한테 국경 협상을 하자. 다시 담판은 진짜라고 협상은 계속 제의를 해옵니다. 아니 근데 분명히 와, 꿀밤을 세게 때렸어요. 네. 그리고 베트남의 랑까지 머리가 혹이 크게 났어요. 근데 베트남도. 뭔 줄 알아요? 내 그 손뼈가 다 부러졌어요. 맞아요. 베트남이 혹이 크게 났는데 손은 다 부러졌어요. 손모가지가 나갔어요? 정확한 표현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1979년 2월 중국은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베트남 국경을 넘는다. 밀려오는 중국군에 베트남군은 퇴각을 하면서도 일부 부대들을 적진에 남겨 중국의 진격 속도를 늦춘다. 베트남군의 목숨을 건 방어에 중국군은 많은 사상자가 나오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많은 피를 흘리며 중국군은 거점 도시인 랑선을 점령하나 진격을 멈추고 갑작스럽게 철군을 선언한다. 굉장히 특이한 게
퇴각은 저도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네요. 바로 퇴각을 선언한 거는.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게 바라던 랑선을 지금 점령했고 하노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퇴각을 선언한다. 이거 혹시 소련을 좀 염두에 둔 걸까요? 네, 그것도 있고 한 3가지 정도로 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이 생각보다 전쟁이 좀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네. 베트남의 저항도 강렬하고 이게 이제 덩샤오평이 그 마오쩌둥 사회의 정권을 잡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고 또 전쟁을 잘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면 이 가출법안 덩샤오평 정권은 좀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었죠. 국내적으로 반대 세력이 좀 들고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이 있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소련이 군사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높았죠. 그 랑선을 점령한 당일날 그 외신 보도에 의하면 그 베트남 하이퐁 항구에 소련의 군수 물자가 속속 도착하고 있다는 그런 외신이 보도됐습니다. 그런 것도 작용을 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덩샤오핑의 어떤 개혁 개방 정책과 관련이 있는데요. 미국과에게 이제 손을 내민 게 사실은 중국이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려면 자체적으로는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데 그걸 해줄 수 있는 건 소련이 아닌 미국이었고 또 전쟁이 너무 장기화되면 평화적인 중국이 이제 평화적이라고 이미지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게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목적은 이뤘다 이렇게 하고 철권함으로써 그런 평화 이미지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당시 상황을 연구한 학자 중에 일본인 학자 이시에 아키라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은 1978년도에 중국의 재정 수입이 1,132억 위안이었는데 이 국방 예산이 167.8억 위안을 썼대요. 그래서 15.1%를 국방 예산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전쟁 발발하고 나서 1979년이 되면은 222.7억 위안으로 17.5%로 급격하게 뛰어 올라가요. 개혁 개방을 해야 되는데 15%가 넘는 재정을 국방비에 쏟아부을 여유가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1979년이 되면 중국 경제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적자를 달성합니다. 170억 위안. 그래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돈이. 어쨌든 이렇게 대규모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그래도 전투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면서 화끈하게 이겼으면 할 말이라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박수 칠 때 떠나라. 박수를 칠 어디서 손뼈가 박수가 나와요? 여기서 어디에서 박수가 나온 거예요? 랑선을 이제 점령을 했으니까 어. 지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져서 그렇죠. 어쩌지 이러면서 퇴각하는 게 아니고 다 했고 봤지. 자 이제 우리 간다. 그렇죠. 그렇죠. 나 이제 분명히 이겼어. 자, 그러면 중국 군 입장에서는 야, 너무 반가운 소식이다. 퇴각하래. 환영하고서는 퇴각했겠네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은 종합 판단을 하는 최고 사령부, 그러니까 총참모부의 판단이었나 봐요. 일선 지휘관은 불만이 막 여기까지 막 뚜껑이 열리고 있었어요. 왜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두드려 맞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악에 맞춰가지고 철수에 엄청난 불만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철수하면서 다 남겨놓지 마. 다 때려 부셔버려! 라고 해버린 거예요. 건물의 80%를 파괴해버려요. 아이고. 그러면서 저기에 돈 될 만한 물건들은 다 약탈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합니다. 베트남 북부 도시들에서. 서로가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어가면서 격렬하게 전투를 했는데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이 났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그게 너무 극에 받쳐서 그냥 민간인들의 삶을 다 망가뜨려버리고 결국엔 또 피해는 고스란히 네, 무고한 그렇죠. 시민이 돼버린 전투의 결과네요. 뭘 위해 싸웠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것 네. 같은데 한 달도 안 걸렸죠? 예, 정확히 28일 만에 2월이네요. 됐습니다. 28일 만에 끝났습니다. 한번 결과를 짚어보죠. 네, 전쟁 피해를 한번 보시면은 중국 사망자 수를 보면 중국군이 26,000명, 베트남 3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사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각 측의 발표가 워낙 차이가 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어떤 자료들을 보았을 때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 되지 않는다지 저것도 정확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는 저 정도, 부상자는 중국 측이 한 37,000명, 베트남이 32,000명.
포로는 중국이 260명, 베트남이 1638명이었고요. 요 수치로 봤을 때는 중국군이 베트남군을 혼쭐 낸 게 맞나?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래서 좀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보았을 때는 베트남은 정규군 포함하고 민병대나 유격대 이런 민간인 정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초기 전투에 그 일선 방어선에서 유격대랑 민병대가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원들이 좀 포함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원래는요. 네. 중국군이 지금 31개 사단에 정규 사단이 들어갔고 베트남군이 2개의 정규 사단에 나머지 지역 사단이었잖아요. 예비군 사단 같은. 저렇게 수십 배의 전력 차이가 나면 중국군은 저 정도의 사상자가 나오면 안 돼요. 훨씬 적은 사상자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력의 수가 그 정도면은 화력은 수십 배가 넘어가기 때문에 베트남군이 일방적으로 사실 도륙을 당했어야 맞는 상황이에요. 근데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중국군이 엄청나게 깨졌다라는 것을 방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일방적으로 철수했다고 했지만 사실 전쟁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중국군의 약점들이 너무나 많이 노출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그걸 보면서 중국군이 참 형편없구나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3만 명 정도로 치면 사실 이 사상자는 미군이 베트남 전쟁을 수년 동안 10년까지 안 되지만 많이 치렀잖아요. 그 사상자 수와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28일 동안 사망자가 몇 년 동안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의 사망자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분명 중국은 대외적으로 발표는 네. 내가 이제 본때를 보여줬으니 충분히 알아들었으리라 믿는다. 지금부터 영토 협상을 하자. 그렇죠. 라고 했죠. 그렇죠. 어떻게 협상이 네. 되나요? 어쨌거나 이제 일방적으로 철수해서 철군에서 전쟁이 끝났으면 상호간에서 좋은 일이죠, 사실은.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양측이 이제 협상을 지내자고 합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가서 협상이 진행되는데요. 1차 협상은 1979년 4월 18일부터 5월 18일 한 달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네. 5차례 회담을 하게 됩니다. 의미가 있는 곳이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베트남 측은 이제 전쟁의 원인이 국경 문제였으니까 국경처 협상을 하자. 국경 처리 문제가 되면 전쟁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어떤 얘기죠? 중국 측은 사실은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야, 너희들이 캄보디아를 침공하지 않았냐. 이게 해결 먼저 돼야 되지 않겠니? 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아니 국경 문제 때문에 들어왔다면서요? 어떻게 보면 빌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좀 베트남은 약간 큰 측면에서 관계를 좀 정리를 하자. 근데 베트남은 아니 우리는 캄보디아에 계속 주둔하고 싶은 거죠. 베트남은. 그거는 건드리지 말고 이 국경 문제가 서로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협상이 결렬됩니다. 그때 결렬이 안 되고 단지 포로 교환에 대해서는 협상을 서로 했습니다. 예, 포로 교환은 됐고요. 이제 2차 협상이 6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거의 6개월 정도 이거는 베이징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예, 베이징에서 두 차례 회담을 했는데요. 이때 적경 지역 국경 문제, 파라솔 군도, 스플래트리 군도 이런들을 전반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역시나 자기 땅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이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그 다음에 1980년 3월 6일 날 최종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왜 전쟁한 거예요? 아니 이거 무슨 결과 없이 피해자만 그러니까. 생긴 그런 전쟁이네요. 결국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네. 중국이 베트남 니네 진짜 성의가 없다 하고 끝내버려요. 아니 전쟁도 자기네가 참네. 야 니네 혼쭐 났어 이제 그만 싸워 하고 가고 네. 협상도 이 성의 없어 하고 협상 결렬하고 다 일방적이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양국의 국경에서는 다시 긴장이 고조되죠. 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휴전이 된 이후에도 교전 상황은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1981년, 83년, 84년에는 수백 명 단위의 사상자가 나오는 교전이 계속 벌어졌거든요. 아시안 게임 2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네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베트남이 잘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잘 싸웠잖아요. 네. 더 많은 부대를 보냈으면은 저 국경 도시들이 안 부셔졌겠죠. 국경 지역의 방어선에서 막아낼 수 있었겠죠. 네. 도시 점령을 안 당하고. 네. 그러면은 어쨌든 군대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를 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다 부셔졌잖아요. 그럼 베트남군이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랑선에서 2선 방어를 잘 했을 때 그때 조금만 지원 병력이 더 있었으면 네. 예, 패퇴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둘 다 전략적 호기를 놓친 게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조금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닌 게 이제 베트남은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도 그렇지만 수도 서울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수도 하노이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중국군이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제1선, 2선에서는 어느 정도 소모만 시키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반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이 조기에 이제 철수해서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이후에 이 중월 전쟁 이후에 그 중국과 베트남 국제 관계도 조금 이제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과 소련 관계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더욱더 악화됐고요. 이제 회복하지 못하고. 그러나 이제 대미 외교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었죠. 미국이 뭐 지원 안 했더라도 중립적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거기서 성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그 당시는 뭐 전시가도 말했지만 문화 대혁명의 경제 손실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중월 전쟁 이후로 중국군 측면에서 보면 덩샤오평이 공식적으로 마오쩌둥의 인민정쟁 전략을 포기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마오쩌둥은 사람 어떤 개인의 어떤 숭배 사상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걸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봐라, 중월 전쟁에서 우리가 이렇게 과거식의 인민전쟁 전략으로 가서 이렇게 많이 손상을 입었으니 이제는 바꿔야겠다 해서 어떤 군사 현대화를 하는 명분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이점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베트남도 이제 중국에 못지않게 경제 타격이 더 컸죠. 미국과의 전쟁이 끝나고 이제 경제 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마침 또 이런 뭐 전쟁을 겪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 어떤 간접 시설 같은 거에 투자할 여력이 많이 안 됐죠. 베트남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전쟁 후에 분석을 좀 해봐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이제 오류를 분석하는데 첫 번째로는 베트남이 이제 정확한 분석을 해요.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균형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소련으로 편향됐었다. 그게 중국의 침략을 받은 결과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베트남이 미국과의 전쟁을 했지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했어야 된다. 그런 걸 하지 못해서 미국의 이제 뭐 어떤 지지도 못 받았잖아요. 국제적인 지지를 못 받았다. 그리고 1976년에 이제 아세안에 가입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세안에 가입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초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캄보디아 내정이 계속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에 베트남은 너무나 우리가 캄보디아 내정에 많이 간섭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베트남의 어떤 외교적으로나 또는 뭐 그런 측면에서 실수를 인정을 한 거죠. 근데 저희가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역사라는 것은 참으로 희한하게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문화를 탄생시키고 역사를 기록해 오는 역사가 왜 계속 반복될까?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반복해요. 희한하게. 근데 지금 베트남만 봐도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뭐를 잘못했을까? 한쪽에 치우친 외교를 했어. 이거요. 인류 역사상 정말 많이 반복했어요. 어느 쪽으로든 치우치고 편향된 외교를 하면 안 된다. 이거 정말로 우리가 꼭 배워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역사가 스포일러라고 이 뒤에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서기장이 되면서 소련이 공중분해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이제 이 역사를 보고 나니까 베트남에서는 형님 이렇게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드네요. 그렇죠.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베트남과 중국 사이의 중월 전쟁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월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들, 의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연구위원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중월 전쟁에서 중국군이 비록 무기도 낙후됐고 훈련도도 낮고 보급도 제대로 안 됐는데 압도적인 숫자와 화력으로 밀어붙이니까 어찌됐던 방어선을 내줬잖아요. 잘 싸웠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우리 한국과 북한의 상황을 빗대서 놓고 보면 북한은 지금도 100만의 지상군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상군이 계속 줄어든다.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그렇다면 어느 시점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인구 절벽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지상군을 늘릴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집단 안보, 집단 방위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체를 통해서 우리의 우방 국가를 늘려서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게 최선의 전략이 아닌가. 베트남도 만약에 그 당시에 자신을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집단 방위 체제의 우방 국가가 있었다면 중국이 그렇게 쉽게 침략을 했을까라는 교훈적, 시사적 관점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중월 전쟁은 뭐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중국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대국의 체면을 구기게 되는 계기가 됐고, 베트남 입장에서도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손실이 컸기 때문에 자기의 고집만 부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외교적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희가 중국과 접해 있으니까 중국이 어떤 약소국을 상대할 때 어떠한 수단과 방법, 의도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지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제 정세는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국제 정세는 엮이고 또 엮여 있는 것이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공부하고 또 배우고 서로가 생각해서 현명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